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여자를 본 이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전처 서은경이었기 때문이죠. 이분은 제 담당 환자입니다. 이은숙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지금 당장 바꿔줘요. 사모님, 규정상 어렵습니다. 바꾸라면 바꿔. 지금 당장 바꾸란 말이야. 그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김경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즐거운 시간 되세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오는 가운데 호스피스 병원 3층 VIP 병실 안은 유달리 고요했습니다. 생명유지 장치가 내는 낮고 단조로운 전자음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병실 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 김경태, 올해 65, 한때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름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난 말기. 의사들은 이미 손을 놓았습니다. 병실 바깥 복도에서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내 이은숙이었습니다. 여전히 곱게 차려입은 차림새였지만 눈빛은 날이 서 있었죠. 그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이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표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2번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남편이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그 다음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병실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복도 저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면회 가능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규정상 오전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은숙이 간호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 후원재단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간호사가 입술을 굳게 닫은 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이은숙은 그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꽃향기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이은숙이 안으로 발을 들이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낮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자원봉사자 조끼를 걸친 여성이었죠. 그녀는 침대 위 김경태의 손을 2손으로 조용히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낮고 잔잔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음조리고 있었는데 기도인지 노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이은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 모습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카락, 작고 단정한 어깨, 심장 어딘가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20년 전 어느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은숙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김경태의 전처 서은경. 62살이 된 그녀는 조용히 이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서은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봉사를 합니다. 회장님은 제 담당 환자예요. 담담했습니다.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려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은숙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은숙이 복도로 나와 병원 코디네이터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봉사자 지금 당장 다른 병동으로 바꿔줘요. 코디네이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사자 배치는 저희 봉사팀장 소관이라 제 선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은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병원장 번호를 찾는 손가락이 빨랐습니다. 그 사이 병실 안에서 서은경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경태의 손을 다시 조용히 잡고 아까처럼 낮게 응조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서두름도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어 온 사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김경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작고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의료진이 복도를 달려왔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은숙도 달려들어왔습니다. 침대를 사이에 두고 이은숙과 서은경이 각각 한쪽씩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아내와 20년 전의 전처, 그리고 그 가운데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한 남자. 빗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빠져나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경태의 상태는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갔다가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다시 병실을 나갔고 이은숙은 침대 곁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은경은 의료진과 함께 조용히 병실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은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이은숙의 눈이 천천히 김경태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그 얼굴. 한때는 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것이 결국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 이은숙은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밤으로. 그때 이은숙은 40이었습니다. 김경태 그룹 비서실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을 때였죠. 유능했고 꼼꼼했고 누구보다 오래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래 김경태를 바라보아 왔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지만 김경태의 눈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내 서은경을 향해. 서은경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나타나면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김경태도 그녀 옆에서만큼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은숙은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여드는 느낌,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고 감사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숙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비서실은 항상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녀는 밤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화면만 환하게 켜진 채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회계 파일에 접근하던 그 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은숙은 서은경의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을
하나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서은경의 친정 부모, 오빠의 계좌로 흘러간 것처럼 꾸며진 수천만 원의 거래 기록들, 은행 거래 명세, 회계 전표, 감사 보고서까지 퍼즐 맞추듯 하나씩 하나씩 모니터 불빛이 이윤숙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꾹 다물린 채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파일을 저장했을 때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윤숙은 모니터를 끄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나는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감사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된 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서류가 펼쳐졌고 김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 부인 서은경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친정 가족에게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치도 정확했고 날짜도 명확했으며 계좌 기록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이윤숙은 회의실 한쪽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경태는 집으로 돌아와 서은경 앞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마루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한 짓이야? 서은경은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경태 씨, 일단 들어봐요. 증거가 다 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김경태가 등을 돌렸습니다. 서은경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만 김경태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다음 날 이윤숙이 김경태를 찾아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표정, 걱정스러운 눈빛. 이윤숙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법원 복도는 썰렁했습니다. 서은경은 긴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도장을 내리찍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윤숙은 복도 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이윤숙은 눈을 떴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빗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이윤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백을 고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사이로 아주 조용하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이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창밖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날 밤 내내 내렸습니다. 서은경이 짐을 꾸린 건 이틀 뒤였습니다. 트렁크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리고 아이들 책가방 2개.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나서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그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5살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아들 준혁은 택시 트렁크에 짐을 싣는 내내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딸 지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 들어간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서은경이 가진 돈으로는 그게 한계였습니다. 창문 아래쪽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방이었고 햇빛은 하루에 1~2시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나서 세 사람은 한동안 각자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스 틈 사이로 낯선 방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눅눅하고 차갑고 조금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그날 밤 서은경은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것인지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가느다랗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은경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장 근처 식당에 새벽 4시 출근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두꺼운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려 잠갔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식당 안은 기름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설거지통에는 전날 밤 쌓인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은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목 안쪽까지 튀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 부업을 했습니다.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작업이었는데 한 개에 몇십 원씩이었습니다. 손이 빠를수록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쉬는 시간에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라도 손톱 밑에 기름이 끼어도 그리고 밤이 되면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교과서를 펼치고 문제를 같이 읽고 풀이를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을 때도 있었지만 서은경은 그냥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와 싸워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서은경이 학교에 찾아갔을 때 준혁은 교무실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한참이 지난 뒤에야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거야? 서은경은 아들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지혜는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돈 벌게. 서은경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알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밥상을 밀어놓고 두 아이를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억울해. 근데 쓰러지지 않을 거야. 너희도 그래야 해. 엄마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희 인생까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겨울이 오면 서은경의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조금씩 흰 것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부엌 식탁 위에는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 도시락은 항상 아침 일찍 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 달걀 하나뿐인 날도 있었지만 도시락 뚜껑 안쪽에는 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준혁이 처음으로 마음을 바꾼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늦게 퇴근한 서은경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식탁 위에 불이 켜져 있고 준혁이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멈칫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가볼게. 서은경은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것들이 목 안쪽에서 울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 무렵부터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서은경이 지혜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사법고시 수험서였습니다. 표지에 볼펜으로 써 있는 또렷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를 위해. 서은경은 그 책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새 것으로 바뀌고 반지하 방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바뀌고 식탁이 반찬 가짓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2통의 합격 통지서가 같은 날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준혁은 의과대학이었고 지혜는 법학대학원이었습니다. 서은경은 2장의 종이를 한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하고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병원 기숙사로 짐을 옮긴 날 지혜가 고시원 계약을 마치고 돌아와 마지막 짐 보따리를 챙긴 날 서은경은 2번 다 현관 앞까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잘 먹으라고 말하고 웃는 얼굴로 돌아서고 문을 닫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걸음이었는데 집이 그 소리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흡수해주는 것이 없는 텅 빈 공간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은경은 밥을 2그릇 차렸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냄비에 밥을 담으면서도 국그릇을 꺼내면서도 손이 자동으로 2개를 집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야 그걸 알아챘습니다. 빈 그릇 하나가 맞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잠시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찬장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의 아침을 챙기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20년.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은 갑자기 너무 넓어진 방. 하나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여버린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은경은 그 무렵 동네를 많이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시장 골목을 지나고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르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치다 발이 멈췄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 공고문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글씨 옆에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그 공고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매일 누군가 떠나는 걸 옆에서 봐야 하거든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서은경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오래 혼자였거든요. 담당자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환자는 76살의 할머니였습니다. 폐암 말기였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서은경이 처음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은경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은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복도 어딘가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은경이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 그냥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은경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울고 싶은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손의 온도가, 그 침묵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은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면서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2해쯤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서은경은 퇴근길에 병원 안작은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가 차가웠고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서은경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억울해. 근데 그게 내 전부면 안 되잖아.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말은 조용히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기서 아직도 봉사해? 힘들지 않아? 서은경이 창밖을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여기 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준혁이 전화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은경은 그 침묵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서은경이 환갑을 지난 어느 날 봉사팀장이 서은경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부터 VIP 병동 담당을 맡아주실 수 있어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기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외롭거든요. 돈은 있어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서은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병동에서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 만남이 20년 묵은 어떤 것들을 흔들어 놓게 될지. 서은경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봉사자 조끼를 챙겨 입고 다음 날 아침 그 병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넓고 조용했으며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병실마다 문이 두껍게 닫혀 있었고 간호사들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은경은 첫날 그 복도를 걸으면서 뭔가 다른 종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덜 두려운 건 아니라는 것을 이 복도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담당 환자는 301호였습니다. 서은경은 차트를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경태, 65, 간암 말기, 현재 혼수 상태. 서은경은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서은경은 그날 이후부터 매일 301호의 환자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숙이 병실에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오후에 다시 들어왔다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병실 안꽃은 이틀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뀌었고 고급스러운 담요가 침대 위에 늘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경태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매일 오전 봉사자 조끼를 입고 들어오는 서은경이었습니다. 서은경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가끔 낮게 무언가를 의조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날에는 커튼을 조금 걷어 빛이 침대 위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바람이 좋은 날에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공기와 빛은 필요하다고 서은경은 생각했습니다. 오랜 봉사를 통해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느 날 이윤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봉사자분이 오시는 날 환자분 활력 징후가 더 안정적입니다. 이윤숙이 차트에서 눈을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트를 덮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어깨가 조금 좁아 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은경이 자리에 앉아 김경태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랑 흔들렸고 병실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서은경은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봉사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편히 가셔도 돼요. 애들 잘 컸어요. 말을 뱉고 나서 서은경은 스스로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그 말이 먼저 나왔는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정말 잘 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늘고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서은경의 손을 향해 손가락이 오므라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은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 안에서 전해지는 그 압력이 너무 약해서 느낀 것인지 상상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 수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바로 이어 의료진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의사가 김경태의 눈꺼풀을 확인하고 손전등을 비추고 빠른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소란 속에 이윤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머리카락이 한 가닥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한쪽에 서고 서은경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김경태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은경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경태의 눈꺼풀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빛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속눈썹이 파르르 움직이더니 눈이 아주 천천히 무겁게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은 채로 천장을 향해 있다가 아주 서서히 옆으로 향했습니다. 서은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짧은 눈맞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은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며시 쥐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조금 먹였습니다. 김경태의 목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갈라진 목소리가 병실 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은경 씨?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윤숙이 막 문을 열고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한 발을 들여놓은 채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경태의 시선은 이윤숙이 아니라 서은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병실 안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은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어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윤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은 채로 병실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침대 위 김경태와 그 손을 바라보는 서은경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윤숙만이 그 빛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이윤숙은 그날 밤 병원 VIP 대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복도 어딘가에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숙은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김경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죠. 2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이윤숙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구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폈습니다. 구긴 자국이 남았습니다. 김경태가 깨어나면서 처음 부른 이름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밤새 가슴 안쪽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윤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단단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잠시 기다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윤숙은 기다리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등을 꼿꼿이 세우고 병원장 집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윤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301호 담당 봉사자 바꿔주세요. 환자 보호자로서 공식 요청하는 겁니다. 병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좀 난처합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 직접 의사를 표현하셨거든요. 이윤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의사요? 병원장이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봉사자를 바꾸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실 안에서 이미 김경태가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윤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이윤숙은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법무팀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이윤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은경이라는 사람, 뭔가 문제될 게 없는지 알아봐요. 봉사 이력, 재정 상태, 뭐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봉사 이력 7년, 신용기록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윤숙은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그 무렵 봉사팀장이 서은경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휴게실 아니었습니다. 팀장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심하세요. 서은경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담당 환자 바뀌나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환자분이 직접 요청하셨으니까요. 서은경이 잠깐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환자 곁을 지키는 게 일이에요. 그것만 할게요. 팀장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오후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서은경이 301호에서 나오는 참이었고 이은숙은 그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동시에 느려졌습니다. 이은숙이 먼저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재산? 아니면 복수? 서은경은 이은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도 맞서지도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분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고 날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은숙의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싸우려고 했는데 싸울 상대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따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은숙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손이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서은경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은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조차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은숙은 병실 창문 너머로 서은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은경이 김경태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태는 눈을 뜨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환자와 봉사자가 나란히 있는 조용한 그림. 이은숙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했는지, 아니면 저 자리가 원래 누구의 자리였는지. 창유리에 이은숙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바깥의 서은경과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이은숙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다시 껐습니다. 밖에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는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숙은 그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다음 날 아침 병원 1층 로비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직원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맞은편에서 이은숙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이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은숙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반가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눈빛이었죠.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은숙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김경태의 옛 수행비서 박진수였습니다. 박진수가 301호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경태가 침대 위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뒤로 조금씩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김경태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먼저였습니다. 진수야.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김경태 앞에 내밀었습니다. 2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은숙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이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에요? 질문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박진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은숙의 시선이 침대 위에 놓여있는 USB를 본 순간 이은숙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김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은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처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잠깐의 흐름이 끊겼고 이은숙은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가야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김경태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20년 전 사건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회계 원본, 서버 접속 기록, 내부 메일까지요. 제가 그때 다 복사해뒀습니다. 김경태의 눈이 USB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나서도 회장님이 믿어주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기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간호사에게 노트북을 부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경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을, 자금 횡령 감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 동안 병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계 파일 원본에는 조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거래 내역 위에 덧씌워진 숫자들, 지워진 흔적, 그리고 서버 접속 기록에 찍힌 이름. 이은숙. 당시 비서실 소속. 접속 시간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김경태의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노트북 화면 빛이 그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이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은숙이 다시 들어오려는 참이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은숙이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경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고 박진수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은숙의 눈이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화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공기가 달라져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경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은숙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 쪽에서 싸늘한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몸 전체로 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은숙의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경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소. 낮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병실 안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은숙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면서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이윤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오고 있었고 멀리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 복도에서 닫힌 문 하나 앞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경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얇은 달빛이 흰 침대 위로 길게 누워 있었고 생명유지 장치의 단조로운 전자음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김경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파일 속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이윤숙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던 그 시간들. 자신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아마 집에서 잠들어 있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서은경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손목을 잡고 제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김경태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고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끝까지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 방식이 사업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김경태는 손을 들어 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이 눈두덩에 닿는 느낌이 차가웠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암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김경태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주무셨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경태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봉사자 서은경 씨, 오늘 오시면 저한테 먼저 와달라고 전해줄 수 있어요? 간호사가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서은경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봉사자 대기실에서 조끼를 걸치는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301호 환자분이 선생님 오시면 먼저 들어와 달라고 하셨어요. 서은경의 손이 조끼 단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추를 채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은경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301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는 것도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서은경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김경태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침대를 더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 더 일으킨 자세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은경이 안으로 들어서자 김경태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은경은 평소처럼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경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팔꿈치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서은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경태의 팔에서 힘이 빠지며 다시 베개 위로 등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은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경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오래 살았나 봐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려는 것인지 감을 힘조차 없는 것인지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고 그것이 주름진 볼을 타고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은경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은경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김경태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며시 얻는 것이었습니다. 봉사자가 환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 손길이 전처의 용서도 옛 감정의 흔적도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20년 전에 그 일을 끝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이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경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한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의사예요. 딸은 변호사고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서은경이 덧붙였습니다. 둘 다 당신을 닮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경태의 턱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병실 밖 복도에서 이은숙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아서 내용이 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경태의 목소리와 서은경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대화였습니다. 이은숙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꺼풀 위로 복도 형광등 불빛이 붉게 내려왔습니다. 얼마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경이 나왔습니다. 이은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은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은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실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린 틈 사이로 김경태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은숙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이은숙이 병실 문을 닫고 난 뒤 복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복도 끝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지는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 앞마당에 늦가을 나무들이 서 있었고 바람의 잎이 몇 장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은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키가 컸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 뒤로 짙은 남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따라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것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1호 앞에서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먼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여자가 그 옆에서 숨을 한번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경의 쌍둥이 남매 준혁과 지혜였습니다.
병실 안 김경태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들었다가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지혜도 문 앞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셋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조용히 팽팽해졌습니다. 준혁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지 않고 발치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오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앞에 쥔 채 김경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김경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희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침대 옆 차트로 돌렸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차트를 집어들고 처방 내역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그의 턱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하고 이야기는 했어요. 저는 지금 의사 자격으로 와 있는 겁니다. 말이 짧고 단단했습니다. 지혜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준혁의 손이 차트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지혜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김경태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침묵을 보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트를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고 선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손 터지도록 일할 때 우리한테 아버지 얘기 한 번도 나쁘게 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끝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마음껏 욕도 못하게. 창밖을 보는 준혁의 어깨가 한번 조용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생명유지 장치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원망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게 자기 인생 버리는 거라고요. 지혜가 김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건 그 말 때문이에요. 준혁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씩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지혜와 준혁이 각각 침대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김경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른쪽에 지혜, 왼쪽에 준혁.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가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 서은경이 병실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 앞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아이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서은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서은경이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앞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몇 장 더 떨어졌습니다. 서은경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카페 뒤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얼마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걸어갔습니다. 서은경이 돌아서자 지혜가 그 앞에 서서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은경이 두 팔로 딸을 감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 끝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준혁이 병실 문을 닫고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곁에 나란히. 그날 이후 병실의 시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준혁이 퇴근 후 들르는 날이 생겼고 지혜가 재판 일정을 조정해 주말에 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차트를 먼저 확인했고 지혜는 창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아버지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함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서은경은 그 시간에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날에는 다른 환자들을 먼저 돌보다가 저녁 무렵 잠깐 들렀습니다. 김경태의 손을 확인하고 수액이 제대로 흐르는지 보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경태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의자를 당겨 앉자 김경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로서 내 유언 작성 도와줄 수 있겠니? 지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경태가 말하는 동안 지혜는 받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은경에 대한 공식 명예 복원이었습니다. 20년 전 횡령 사건이 조작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은경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일부를 출연해 재단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은숙의 그룹 경영권과 이사직 전면 박탈이었습니다. 지혜는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적고 나서 지혜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적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경태는 이은숙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이은숙이 들어왔을 때 병실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은숙이 침대 옆에 서자 김경태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은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경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나도 잘못이 있어. 내 잘못은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거야. 이은숙의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김경태는 계속했습니다. 당신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기운도 없고 그냥 알고 간다는 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은숙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이은숙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인 것도 아니었고 말이 따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이은숙이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방에 혼자 들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였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앉아 있다가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김경태가 천장을 보다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의사한테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데. 김경태의 눈 주위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천천히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뒤로 처음으로 닿는 손이었습니다. 김경태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마지막으로 301호에 들어간 것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당직 간호사에게 연락이 와서였습니다. 서은경은 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혁과 지혜가 양쪽에 앉아 있었고 김경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아주 얕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조용히 들어가 빈자리에 섰습니다. 김경태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김경태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알아챈 것인지 그냥 몸의 반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경태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경 씨 수고했어요. 정말로.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서은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이은숙은 그 긴 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쪽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은숙은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준혁과 지혜가 서은경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은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갈게. 지혜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서은경이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며칠 뒤 아침 서은경은 봉사자 조끼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탁해서 개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조끼를 걸치고 단추를 채우는데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환자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 위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의 온도였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은경의 얼굴 위로 빛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서두름도 없이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손이었습니다.